네, 다소 늦기는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인수인계가 본격화되면서 바이든 시대를 함께 갈 주요 포스트에 책임자들이 속속 임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아무래도 재무부 장관에 누가 앉혀질까였는데요. 재무장관의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임명되면서 월가를 중심으로 어제부터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정책을 이끌어간다면 바이든 집권 기간에 다우지수가 무려 5만 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팽배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과연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대선을 계기로 증시가 2차 랠리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그 코스피가 사실 전일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 방송을 했고요. 네. 오늘은 그 다우존스 지수가 3만을 돌파해서 역시 그 방송의 기록 방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월가의 오늘 관심은 어제는 people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트리플 J라는 표현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부터 인수인계에 따라서 조 바이든의 J가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 재무장관 후보로 임명된 아직 상원의 인준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는 그래서 재무장관 후보로 이렇게 지명된 제닛 옐런도 J라는 이니셜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재무정책과 통화정책에 있어서 같이 가는 이렇게 제롬 파월도 J다 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트리플 J다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네. 그래서 트리플 J의 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증시에서 보면은 미 대선 이후에 2차 랠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물론 질적으로 많이 변화되면서 그런 쪽을 얘기했었는데요. 과도기적인 단계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던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46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이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게 바이든의 당선 확정이 되면서 인수인계가 본격적으로 되니까 과도기 정상의 리스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리스크가 이렇게 사실 마무리했다 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되면 2차 팬데믹을 줄이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역시 이 또한 지금의 바이든 당선자의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된 전문가들이 역시 올해 2차 팬데믹을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을 다소나마 임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불안요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상용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이 어제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12월 11일이나 12월 12일 정도에 일반 접종이 가능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코로나 백신과 상용화까지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입장에서 과도기적 리스크를 그렇게 해소했다. 이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는 월가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의 바이든 재무장관 후보는 워런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바라는 사람은 앨런이었는데요. 앨런이 이렇게 사실 재무장관 후보로 됨에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바이든이 나중에 말씀드린 가장 강조하는 것이 화합이 있거든요. 트럼프 국가 바이든 국가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미 합중국의 이미지를 깨트리는 이런 거에서 다시 미국을 되찾자 하는 이런 시각에서 통합이다 보니까 지금의 미국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사실 우리가 제롬 파월 임명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이 임명됐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는 항상 삐끄덕거려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기적인 정책에서 또 코로나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통합을 강조하는 상태에서 파월과 앨런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일제히 환호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환호는 정도를 우리가 투자자들이 기대를 반영해서 위험자산 선호냐 안전자산 선호냐 할 때 많이 인용하는 CNN의 FGI 지수, Fear and Greed Index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일주 전에는 69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제는 75 정도.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23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끝난 25일에 88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주 만에 이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여기 나오죠? 일주 전에는 69, 그 다음에 어제는 75, 오늘은 88. 굉장히 네. 가파르게 되죠? 88 정도 수준은 여기 이제 그래프에 나오고 있는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아주 극단적 탐욕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이 성공되면서 3대 지수가 올라갔고, 그리고 제닛 옐런과 파월 의장은 기술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지수에 이렇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와 S&P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기술주가 포함되는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앨런 의장은 약달러입니다. 그래서 앨런 약달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달러 강세하고 이번에 그 대선 이후에도 원달러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체리 피킹해서 달러 예금 잔고를 늘리는 이런 시각들인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약달러를 지향하기 때문에 오늘 그 달러 인덱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안전통화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19,000달러를 1,900달러가 아니라 19,000달러 그렇죠. 공이 하나 19,000 빠졌습니다. 나가죠. 19,000달러 선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16일 날 기록했던 19,500달러의 경우에 따라서 내년도에 내일 정도에 이것이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선호됨에 따라서 오늘 금값도 사실 금값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전망이 2,000달러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8월 달에 해서 3,000달러 나왔던 것이에요. 그렇죠. 2,000달러 정도 하니까 금값이 많이 올라가서 근데 사실 그런 그 금값이 2,000달러 이상 올라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반대로 금값이 1,80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 하는 시각도 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가격을 이용해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실물 투자는 유럽식 골드뱅킹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 매기입니다. 그래서 2,000달러가 올라간다 해도 제 손아에 드는 소득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근본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그다음에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근본적 전환점이니까 이제 시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바이든과 제롬 파웰 그리고 제닛 옐런 이 트리플 J 중에서 단연 월가의 화제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어제 한 10시, 11시 정도 됐나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개장될 때 거기 시장 참여자들이 그 장면을 아마 시청자를 보셨습니까? 앨런 하면서 장을 맞았습니다. 네. 그게 월가에 바라는 사항이다. 그 아주 장면이 앨런 하면서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에서 이렇게 장이 돌아갈 때 네. 그때 얘기했거든요. 역시나 그런 앨런을 3번을 반복해서 그런지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월가에서 바라는 사항에 제닛 앨런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잔뼈가 근 영원한 페드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 이분이 이제 앨런과 앨런과 그 인연을 맺었을 때가 1994년이다. 중남미의 외채 위기가 있었을 때 페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중남미에 대해서 대부분 다 조지 부시 이렇게 대통령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대부분 다 중남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갖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충시키기 위해서 중남미에 대해서 유연한 금융 완화 정책을 채우는 제닛 앨런이 페드 이사로 임명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워낙 페드 이사로 임명될 때 노동 경쟁을 전공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서 문의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페드 이사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준 총재로 갔었죠.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준 총재에서 금리 결정에서 가장 온화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금융 위기를 겪었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가장 금융 완화적인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벤 버냉키라는 소위 브라운식 통화정책 방식, 비상시에 가장 왜냐하면 벤 버냉키는 시청자 여러분 1990년대 대공황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가장 뜨거운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금리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공황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인 머냉키 의장을 오바마 대통령이 앉혔고요. 네. 이 적임자를 앉힌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적임자 관계없이 나와 관련된 임사를 임는 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선 적임자를 앉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진짜 어떤 인맥과 관계없이 진짜 전문가를 갖춰야 지금 23일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종부세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 내지는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같이 1994년 페드 이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를 하면서 가장 금융 완화전 온화적 입장을 취했던 이렇게 제닛 앨런을 여성으로 첫 부의장을 앉혔던 겁니다. 네. 서로 그래서 버냉키와 앨런 간의 의장 부의장으로 이렇게 궁합을 맞췄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 조지 에글로프, 제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을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보 비대칭성 이론으로서 노벨 경제학상 타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아마 부가 경제학자로서 가장 유명한데요. 사실 남편은 노벨 경제학상을 타서 유명하시지만 제닛 앨런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가경제 비서관의 첫 여성, 그쵸.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수장인 페드의 첫 여성, 그다음에 이번에 재무장관의 첫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앞으로는 바이든 시대에서는 우머노믹스에서 여성이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해서 우머노믹스다 하는 이런 용어가 새롭게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드의 의장은 2014년 2월 달에 했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바마 정부의 뒤편에 2기 때 통화정책의 마무리를 하는 측면에서 버냉키 의장은 굉장히 비전통적으로 돈을 밀어냈고 그다음에 2014년서부터 미국이 들어갔던 걸 걷어내는, 원래 들어갔던 걸 풀는 건 쉽거든요. 근데 들어간 때 걷어내는 이때에 사실 페드 의장을 맞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페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돼서 화제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 2014년부터 페드의 잔뼈를 굵었다는 측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 측면에서 무리가 없었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라든가 뭔가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의 가장 중재자 역할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이사기 현재 측면에서는 여성이라는 장점, 이렇게 해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워런가 아니라 사실 제닛 앨런이 첫 재무장관을 임명됐다. 근데 아직 상원에 이렇게 인준 절차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시대 초대 재무장관으로 여러 후보가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 옐런을 임명한 건 아무래도 현재 통화정책의 수장인 파월 의장과의 협조, 요새 말로는 케미스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한 사안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케미라는 용어가 아주 눈에 들어오는데 전에커가 사실 서로 맞더라도 완전히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그렇죠. 사실 4년 동안의 이 어려운 미국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는 않다.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잘못 모시는 관계로 합중국의 가장 강점인 소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의 유나이티드의 장점이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대선 과정에 바이든 국가, 트럼프 국가 이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도 이 얘기를 3개월 전에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친트럼프적인 인사로부터 그렇게 이렇게 방송에 바이든 국가로 트럼프 국가로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바이든의 첫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찾자. 미국을 위대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기 전에 갈기갈기 찢었던 미국을 다시 찾자. 어떻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합중국이기 때문에 다시 찾자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합을 강조한 거죠. 화합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바이든의 속속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강요의 인선을 보면 화합 이런 것, 개성 독특한 이미지,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는 트럼프 같은 인물보다는 예측 가능한 인물로 대부분 다 국무장관이라고 국방장관이라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내 인선에 내가 내 개인적으로 맞느냐 이게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가장 전문가를 모시면 공감이 되는 전문가를 모시면 사실 그것이 가장 이렇게 서로가 인정하니까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렇게 현 문재인 정부도 강렬히 임명할 때 그런 것을 좀
절대적으로 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전문가가 필요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화합이라는 것 통합은 뭐냐 지금 어떻게 같이 임명권자로 임명했던 법무장관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직무정지를 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까? 네. 이런 측면에선 바이든의 인선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제니 옐런이 적임자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영구적 실업자가 증가하는 특히 중하위 계층들이 K자형 경제 구조가 심한 상태에서 중하위 계층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노동경제학적인 제니 옐런이거든요. 그리고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용창출을 최우선으로 페드의 그렇게 의장으로서 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한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적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이론으로서는 노동경제학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분이 경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페드의 그 이사라든가 페드의 의장으로서는 고용 창출,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론도 노동경제학, 경험도 고용 창출한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의 이렇게 인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임자쯤 화학적인 측면에서 적임과 함께 자 지금은 자 파월 의장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재정 정책을 뒷받침해줘야 된다. 네. 코로나 사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에 서로 일치. 지금 전행 것과 말씀드렸는데도 화학적 결합이 될 만큼 일치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팽당했습니다. 팽당했다는 얘기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제니 옐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월 달에 들어서 2018년 2월 달에 저도 그때 방송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평가가 4년 동안 평가가 A에서 A+,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A에서 A+를 역대 여성이자 그 다음에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대체로 페드 의장은 통화정책 시차상 2번 연임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18년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개팍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제니 옐런이 연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 이 측이 이렇게 예상이 틀렸습니다는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요건을 갖춘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저 개팍한 성격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트럼프로부터 이렇게 퇴출당했고요. 그 이에 임명된 사람이 2018년 2월 3일 정확하게 2018년 2월 3일 날 이렇게 제롬 파월이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팽당했었느냐? 임명된 첫 해부터 2018년 그렇게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니까 어이구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시를 올려 경기 올려 이게 중간 선거에서 완전히 공화당이 이렇게 앞서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파월 의장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됐긴 했지만 중간 선거 이전서부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올려 경기 올려 금리 내려 안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니 옐런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렇게 출구 전략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 돈을 네. 회수하는 시점이거든요. 금리를 안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죠.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 내가 제롬 파월을 잘못 임명했다. 아예 그냥 퇴출시키겠다 하는 쪽에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퇴출시키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꼭 그런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에 실패했던 사람도 지금의 재무장관 후보로 되는 제니 옐런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로부터 임명됐지만 강요 중에 가장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 제롬 파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재정정책의 수장, 제니 옐런은 통화정책의 수장은 지금까지 제롬 파월이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에 것과 말씀대로 화학적 결합이 돼서 지금의 어려운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갈기갈기 찢어 있는 미국의 화합을 도모할 때 경제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바이든이 그런 쪽도 감안해서 이번에 제롬 파월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팽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월가 기사들에 보니까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옐런 의장의 목을 날렸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정말 해소되지가 않는 부분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 2번 이상을 연임을 하는데 왜 옐런에서 제롬 파월로 교체됐는지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니 옐런이 2014년 2월 달에 이렇게 임명했을 때 사실 그때 의구심이 많았었죠. 네. 원래 페드라는 조직은 원래 중앙은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발권력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책임지는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구의 성격상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재무부 이렇게 사실 그 연준 중앙은행 이렇게 보면 중앙은행이 여성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2014년에 남성 위주의 우리가 유리벽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유리천장. 유리천장이라 하네요. 거기 뛰어넘을 수 없는 게 페드의 의장이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남성 위주의 페드 의장, 그 다음에 월가의 그 입장을 반영한 입장에서는 이 제닛 옐런이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쪽의 평가들이 초반에 나왔었죠. 첫 여성 의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닛 옐런을 아까 이게 이렇게 여기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는 굉장히 어린애 같은 이렇게 되죠. 애들언스러워. 소녀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죠?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2017년 이렇게 미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네. UMass라 그러죠. UMass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에머스 칼리지 아마 우리나라의 그 강경화 장관이 여기 커뮤니케이션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그때 현지에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제닛 옐런 의장.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워낙 뭐 그때 미국에 있는 제 연구에 가서 이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소녀입니다. 그때 상을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나쁜 평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실수다. 이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Failure of Novice에서 초보자의 실수다 하는 폄하 용어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그러나 4년 동안 현 페드의 그것도 가장 어려운 돈 뿌려내는 게 아니라 출구 전략, 회선은 원래 뺏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항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부세에서 한다 하니까 굉장히 좀 국민들이 저항이 많은 거죠. 원래 주는 건 쉬운 겁니다. 남의 것 뺏어가지고 주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회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구 전략 시기에 사실 그 벤 버냉표도 어려운 자였던 페드 의장으로서 굉장히 정책을 잘 수행해서 A 내지는 A 플러스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페드의 독립성으로 보면 연임은 한 번 정도는 시켜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의 대선 결과에서 실패했던 가장 먼 원, 초반서부터 원인을 기록했던 게 사람을 잘못 앉았다. 결국 사람을 잘못 앉은 게 트럼프는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아부꾼들만 앉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대통령은 2번 연임은 중임시켜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단임으로 끝난 부분에서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아마 3번인가 4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는 한 사람이 좀 오락가락해가지고요. 네. 제가 3번인가 4번이 안 됩니다. 46대를 맞으면서 이렇게 됐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사실상 제닛 옐런을 그때 당시에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트럼프 색깔내기 요 색깔내기에 의해서 자기에 맞는 전문성이 아니라 자기에 맞는 평판이 아니라 자기에 맞는 사람을 임명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으로서 제닛 옐런에서 제롬 파월을 했는데요. 제롬 파월조차도 자기가 임명해놓고 역풍을 맡기면서 결국 이번 대선에 상당히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여성 의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제니 옐런이라서 페드 의장을 그만둔 후에 퇴임 이후에 어떤 일을 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네. 항상 내가 이 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내가 이게 업적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더라도 뭐를 해달라 평생 동안 뭐를 해달라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닛 옐런이 사실 트럼프로부터 이렇게 퇴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끝냈죠.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의장, 부의장은 하나의 직책입니다. 본래 수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걸 뭐라 하리나요? 본래 소속 기관에 이렇게 직함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고 있거든요. 네. 요 타이틀이 없어지더라도 본래 직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존 앵커가 사실 페드의 경제연구소 소장이다. 그다음에 페드의 예를 들어서 이사다 하면 네. 이사는 본래 직책이고 소장인데요. 그거 소장이 없어도 페드의 이사로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으로도 팽당하니까 이렇게 보면 팽당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페드 의사직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이 페드의 의사로서 해서 저 트럼프 내를 팽당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 통화 정책에서는 반론을 제시하시오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닛 앨런이 훌륭하신 점은 그렇게 물러갔다 하더라도 또 페드 의사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깨끗하게 물러났다. 네. 이것이 박수 칠 때 떠난 건가요? 네, 지금 박수 칠 때 떠난 건 아니거든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팽당했으니까 그렇죠. 박수 칠만 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페드 의사는 남아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해라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깨끗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2016년 이렇게 해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패배했습니다는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서 나중에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닛 앨런까지 고렸던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인데도 불구하고 깨끗이 물러나서 사실상 이렇게 비교적 은둔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제닛 앨런이 페드의 퇴임하다 보니까 한국경제TV조차도 잘 등장하지 않았다. 저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면 제닛 앨런이 그 위에 행적이 있었으면 아마 한국경제TV에 우리 존 앵커가 방송을 한다면 그분의 이름이 자꾸 거론됐을 겁니다.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 보면 거의 거론되지 않았죠. 그렇죠. 비교적 은둔 생활을 하면서 에걸로프 남편을 위해서 소홀히 하지 못하는 소홀히 했던 그동안의 생활을 비교적 충실하게 가정이 됐거든요. 메르켈 총리도 그래서 독일 국민으로부터 제도받는 겁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미국의 독일의 그 사연임을 하지만 네. 자 업무가 끝나면 대통령 메르켈 총리가 그러니까 공직사 그 일과가 끝나면 장바구니 들고 남편과 같이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그게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은 가장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브룬킹스 특별연구소에서 포럼이라든 강의는 종종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 자신이 페드 의장을 하면서 굉장히 가정으로 돌아갔다. 하는 면도 미 국민의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떠나간 후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것도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깨끗한 생활을 했던 것도 네. 굉장히 추앙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당선 이후에는 페드 의장설로 곧따라 복귀됐었죠. 원래는 페드 의장설로 복귀했던 나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재무장관은 워런으로 월가에서 가장 싫어했던 그렇죠. 워런으로 상원의원이죠. 이렇게 해서 나왔던 시각인데요. 이번에 워런이 월가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이고 화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워렌이 재무장관이 됐다면 상원이 공화당을 이렇게 차지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공화당은 차지할 겁니다. 네. 50대 48이니까. 근데 차지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인선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할 수 있는 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닛 앨런을 재무장관으로 앉혀서 이렇게 파월과 서로 환상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16대 연준 의장이었던 제롬 파월이 어떤 인물인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은 어떤 인물입니까? 제롬 파월은 사실은 앞서 1994년에 네. 페드 의사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가 아버지가 있고 아직이죠. 그렇죠. 정부에서 재무부의 차관보 역할을 했던 제롬 파월과 첫 만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인연이 깊죠. 네. 1994년 페드 의사로서 조지 부시 시절에 재무 담당 차관부로 서로 만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 칼라일 이렇게 해서 아주 보는 데서 월가에서 잔표가 붙었고요. 그래서 법률가긴 하지만 굉장히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잔표가 굳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볼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볼커 이분을 한국경제TV에서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 볼 볼커를 네. 고전인가요? 볼 볼커를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송재조 한국경제TV 사장과 함께
폴 볼커를 모신다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하는 입장에서 볼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볼커인데요. 지금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그때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대통령 역할을 하는 페드 의장이 자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또 경제학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제롬 파월이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강단 있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강단 있게 그치. 페드의 독립성, 안정성 또 페드의 통화정책 기조 정치적으로 트럼프에 힘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을 강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역시 제롬 파월이 왜 이렇게 내가 대통령한테 임명되긴 하지만 내 역할, 내가 일단 모든 직책을 맡았으면 그 이후에는 그 직책의 전통대로 한다 하는 것을 가장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임명권장이 대통령 하지만 일단 어떤 직책에 가면 여기에 전통과 관행대로 현안을 풀어가는 정책을 띄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 다른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봐서 하니까 자 모두가 경제정책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트럼프노믹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강단을 지킨 사람이 제롬 파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정책 조화는 잘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막을 통해서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자, 두 분이 얼만큼 잘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기존 유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인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건데요. 이거 뭐냐? 페드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나 고용 창출이에요. 내일 금통위를 맡는 금통위원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 안정, 왜 지금 물가는 노력하지 않더라도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죠. 고용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 창출 주력한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바이든에서 경기 대책의 일자리 창출이니까 고용 창출 주력했으니까 딱 맞는 거죠. 네. 두 사람이다. 제롬 파월도 의장으로서 재무부도 여기서 고용 창출에 딱 맞는 거죠. 그리고 관할 대상은 실물 경제만 생각하는 거에 그린스펀이고요. 버냉키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통화정책 관할 대상도 부동산도 감안해야 된다. 자산시장도 감안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자산시장에서는 증시와 부동산, 그러니까 증시에서 월가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거죠.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운영 방식은 전통적으로 루카스라든가 이렇게 밀턴 프리드먼처럼 룰에 의해서 우리 재정정책 나오지 않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정책 이 상황에 무슨 재정정책입니까? 비상 상황에 그때 쓸 때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재정, 디스크레셔리, 그래서 뭐냐 월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뭐냐 경제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데 무슨 준칙입니까? 통화준칙입니까? 자유재량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네.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재량적 정책이다. 그리고 시장 친화적, 월가 친화적이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친화적이 아니라 월가의 친화적, 월가 친화적. 그다음에 항상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내가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사실 직책에 들어오면 누가 만들어냅니까? 국민들이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시장에서 만들어내니까 자 미국의 제롬 파월이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내가 재무장관이지만 시장은 금융시장 안정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 월가라든가 시장 참여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자 입장이다. 주도죠. 네.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들어간다. 하는 입장이죠. 많은 시점 던져줄 겁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뭐냐 만난 것도 일찍 만나고 경험도 뚜렷하고 준칙도 똑같하고 그러니까 한상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트리플 J가 이끌어갈 바이든 시대에는 다우지수가 5만 포인트 상회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성과가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앨런 의장이 네. 마지막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미국의 이렇게 시장 모습, 미국의 경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때 출구 전략 시점입니다. 출구 전략 시점이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걷어들이니까. 양적 완화 정책 풀었던 것이 종료해서 걷어들이고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도 2015년 12월서부터 계속해서 5차례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시라든가 경기 상황은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제네럴이 사실 이렇게 그 재임하는 4년 동안 이렇게 보면
자, 뒤쪽 장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경계돼서. 경기 좋았습니다. 전후 최장의 경기 상황.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전후 최장의 1990년대 부시와 빌 클린턴에 이어지는 전후 최장의 경기를 뛰어넘은 네. 가장 중간다리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분기에 장교황이 이끌었던 가장 큰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자, 지난 재임 4년 동안에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다우와 S&P는 평균 60%. 여기 기술주 안 뺍니다. 네. 경기 부양책이니까 기술주 빼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지수는 평균 60%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앨런 파월 이니셜을 보면 자, 조 바이든의 J, 제닛 앨런의 J, 제롬 파월의 J 이렇게 네. 시대가 이렇게 해서 트리플 J 시대가 되면 여기에 지금 오늘 다우지수가 3만이 넘었죠? 그렇죠. 그러면 4년 재니까는 60% 됐으니까 평균 딱 60%면 4만 8천이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 보면 앞으로 바이든 바로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집권에 이렇게 4년 동안에 다우존스지수가 5만이 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환영하는 인물이 지금 재무장관이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월가가 환호하고 있는 전 연준 의장이자 새로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